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SKCT 5일 특강 함께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일차 특강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1일차 특강에는 총 2강으로 아마 저와 함께 만나게 되실 텐데요. 2019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요, 1일차 2019년 하반기 최신 기출 언어 문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 풀고 오셨겠지만 지문을 해독하고 지문을 분석하고 지문을 미루어서 어떠한 도출을 이끌어내는 추론해 나가는 그러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 직접 만나면서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일차 특강에는 최신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최신 기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이러한 유형들 혹은 이러한 경향의 문제들, 이러한 내용들, 분위기들을 한번 여러분들 미리 느껴보시라고 문제 구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유형 분석은 따로 유형 분석 시간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최신 기출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내용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고 오셔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을 딱 봤더니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같이 생겼나요? 이러한 것들이 딱하니 나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약간 머리가 약간 아파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 안에 어떠한 공식이라던가 어떠한 그림,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회화가 아닙니다. 도형을 유추해내는 그런 그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들이 뭐 도표라던가 혹은 통계 자료라던가 혹은요, 어떠한 공식들이 나와 있을 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자료들, 이러한 자료들이 출제가 되는 자료와 함께 나오는 문제들은요, 지문을 읽어가면서 자료를 해석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안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딱히 그렇게 많이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한다, 깊게 파고든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그림을 끼워 넣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문제 보기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A, B를 종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추론한다라는 건 맞습니다. 주어진 내용으로 짐작 가능한 걸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1, 2, 3, 4, 5번의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네요. A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직접 인자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나? 직접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나? 과연 이건 무엇인지 보면 생산이 일정 장소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집중함으로써 얻어지는 생산 내지 판매상의 이익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모여서 접촉함으로써 비용을 줄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직접 이익이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인자라는 거 말은 좀 어렵고 발음도 약간 생소하긴 하지만 어떠한 부류,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인접해 있을 때 아무래도 그렇죠. 이동거리라던가 그다음에 수송비라던가 이러한 것들에서 조금 간략하게 비용이 감소가 되는가 동시에 이익이 증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집적을 순수 집적이라고 하는데요. 순수 집적에는 경영 규모가 확대되어 이익을 얻는 규모 집적과 그 다음에 경영 단위 수가 많이 모여서 이익을 얻는 사회적 집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 나가느냐 아니면 그러한 비슷한 업종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큰 테두리를 만들어 나가느냐, 그게 바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B를 볼게요. 운송비 최소점에서의 집적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같이 볼게요. 최소 규모의 세 개의 공장 각각 운송비 최소점을 P1,
P2, P3의 분산 입지하여 각 최소 비용 운송비가 같다고 할 때 집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공장이 운송비 최소점을 입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P1과 P2 가운데 보니까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 도형을 분석하면서 가셔야 되는데요. P1, P2가 있을 때요. 둘이 만나려면 맞습니다. A2, B2 거리의 동그라미를 보셔야 됩니다. A2, B2 물론 제가 뭐 이렇게 A2, B2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을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2개 이상의 공장의 운송비 최소점에 입지해야 한다. 또 여기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3개의 공장이 집적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A2로는 불가능하죠. 만나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A2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 있어. A2, B2이죠. 근데 여기 P3점은 A2로는 어때요?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크게 가야 되죠. 바로 A3로 가고 B3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그림을 잘 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그림에 직접 보시면서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등비 용선이 교차하는 면에서 집적 이익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차면이 집적지로 성립하게 됩니다.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이때 등비 용선이란 노동 공급 지점에서 절약되는 노동비와 최소 운송비 지점에서 그곳까지 이동할 때 투입되는 운송비 상승액이 동일한 지점 연결한 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공장의 집적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A에서 보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거를 집적 이익이다라고 했죠. 그에 따른 문제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사회적 집적 규모 집적을 통해 사회적 집적보다 집적이란 발음이 자꾸 좀 힘든 것 같아요. 사회적 집적보다 규모 집적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회적 집적과 규모 집적이 무슨 내용인지만 나와 있지요. 어떤 게 더 많은 이익을 내는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집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종의 공장을 집적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A를 보시면요. 공장이 서로 모여서 접촉함으로써 비용을 줄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집적 이익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공장이 서로 모여야 된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운송비에 대한 내용만 있죠. 같은 업종이어야 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2 공장이 집적하는 것보다 3 공장이 집적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 그림을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2 공장이 집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P1, P2를 만약에 예로 잡았을 때 P1, P2가 만나려면 맞습니다. A2가 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나야 되는데요. A2가 만났을 때 그 면적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 면적. 제 그림은 그냥 위치만 선정해 드릴게요. 이 그림하고요. 이 부분하고요. 첫 번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세 공장이 만나야 될 때는요. A3로 만나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A3로 만났을 때 이 부분. 제 그림 말고요. 저는 위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P1, P2가 만나는 그림의 벤 다이어그램에 만나는 교차점하고요. 그 다음에 세 공장 A3로 P1, P2, P3가 만났을 때 그 세 곳이 접촉하는 부분 면적을 보시면 그렇죠. 세 공장이 만났을 때 더 큰 면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제 그림 말고 여러분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보시고 도표를 보시면 조그만하게 P1, P2가 만나는 것보다 P1, P2, P3가 만났을 때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림과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겠죠 라고 하는 것보다 도표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을 미루어서 우리가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공장의 집중으로 인해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질 경우 분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문제점이라던가 문사를 해결 방안은 이 글을 통해서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표가 나왔을 때 물론 도표로 풀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긴 하겠지만 도표가 그림만 조금 까다롭지 그리고 단어 자체가 좀 직접 이익 뭐 이런 식으로 P1, P2, A2, A3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러분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막상 글을 읽어가면서 보시면 언어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구나 이게 이것을 뜻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다가가서 무엇을 해결하고 답을 도출해 내가는 과정이 아니고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는 글을 미루어서 이 그림이 해결 가능한지 어느 부분을 찾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표 문제였고요.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2번을 미리 풀어보시고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번은요 간단한 수학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사칙 연산으로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만 정리해 주고 가면 여러분 아마 1, 2, 3, 4, 5번 빠르게 해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때는 맞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도식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도식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 5번을 보아하니 178일 때 69.7인지 2102 4칼로리를 필요로 하는지 뭐 55kg인 여성이 62.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은지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해내는 공식을 우리는 표시해주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겠네요. 한번 볼게요. 비만 환자의 경우 이 부분은요 좀 빠르게 지나가도 됩니다. 비만 환자의 경우 식사 조절을 통한 섭취량 감소가 중요하므로 적절한 식이요법 필요합니다. 먼저 환자의 표준 체중에 대해서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파악하고요. 이에 따라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섭취량 조절해야 된다. 이거 부분은 솔직히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가볍게 읽고 가셔도 됩니다. 표준 체중은 두 번째 문제부터인데요. 문단부터 우리가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데요. 표준 체중은요. 남성의 경우 키, 그 다음에 키의 제곱 곱하기 22kg으로 계산해야 되고 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메타라고 되어 있죠. 센티미터 아닙니다. 메타입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고 나서 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성의 경우에는 키 역시 미터죠. 제곱해서 21로 계산합니다. 성인의 하루 기초 대사량은요. 1kcal 곱하기 표준 체중을 구한 다음에 그 표준 체중을 곱하고 24. 활동 대사량은 활동의 정조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 방금 앞에서 구한 기초 대사량의 0.2 혹은 0.4, 0.8을 곱하면 됩니다.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합한감이 성인의 하루 필요로 하는 칼로리가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키를 알고 있다면 표준 체중 첫 번째 구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표준 체중을 구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을 구하려면 기초 대사량을 구하려면 표준 체중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무엇을 더해야 되나요? 바로 활동 대사량. 그러나 활동 대사량을 구하려면 또한 기초대사량을 알아야 되죠. 연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한 것이 바로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칼로리가 된다. 자, 하루 필요 칼로리가 정해지면요. 우선 그 후에 또 단백질 구할 수 있고요. 필요한 단백질 양과 그 다음에 지방과 탄수화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서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성인의 하루 단백질 표준량을 표준 체중 기준으로 0.8에서 1.2g per 킬로그램, 평균 1.13이며 비만 환자가 저혈량 식이 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1.2에서 1.5, 지방은 전체 필요 칼로리의 20%이다 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콜레스테롤은 하루 300 이하로 제한하시고요. 탄수화물의 경우 섭취량이 부족하면 단백질 분해하여 포도당을 생성하게 되므로 케톤산증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섭취 칼로리의 55에서 60 정도를 섭취를 권장하며 반드시 최소 100g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공식 구했으니까요. 공식을 구한다라기보다는 공식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신장 178cm입니다. 우리 미터, 센티미터 잘 봐줘야 됩니다. 성인 남성의 표준 체중 69.7이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체중 이 부분입니다. 표준 체중 어떻게 구하나요? 178이면 메타로 구해야 되니까 1.78로 가야 됩니다. 미터죠. 미터로 해야 되니까 이것에 제곱 간 다음에 22 곱해 주시면 697048 나옵니다. 정확하게 보면 697048 점점점 계속 이어집니다. 69.7 맞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주로 정적 활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적 활동을 한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0.2를 곱해야 된다라는 거죠. 0.21을 곱해야 됩니다. 하는 남성의 표준 체중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미 구해 주셨네요. 표준 체중이 73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73이 구해졌으니까 기초대사량 구하고 활동대사량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기초대사량은 곱하면 73, 1 곱한 다음에 24를 곱해주면요. 1752 나옵니다. 여러분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52, 즉 기초대사량이 나왔으니까 기초대사량에 무엇? 활동대사량을 더해야 됩니다. 활동대사량, 이 사람 정적 활동한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0.2 해주어야 되겠죠. 0.2 하면 350.4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활동대사량입니다. 하루 피로 칼로리는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2102 다음에 4.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됩니다. 3번 볼게요. 표준 체중이 이미 55kg 구해주셨네요. 55kg인 여성의 경우 여기서 포인트는 여성입니다. 하루 평균 62.15회 단백질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단백질은요. 위에 보니까요. 평균 보니까요. 쭉 가서 1.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평균 0.8에서 1.2인데 1.13이기 때문에 우리는 곱해주셔야 됩니다. 55 곱하기 1.13 이게 평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62.15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4번 가볼게요. 주로 보통 활동을 하는 비만 환자의 경우 여기서는 약간 특이한 점이 비만 환자입니다. 비만 환자의 경우에도 하루에 반드시 최소 100g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디 나와 있나요? 위에 보시면 마지막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반드시 최소 100g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해야 된다라고 했네요. 맞고요. 이는 계산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주로 보통 활동을 하는 성인 남성의 하루 기초대사량이 1728이라면 하루 500 이하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여기에서 보시면요. 지방은 전체 필요 칼로리의 20%입니다. 지방은 전체 필요 칼로리의 20% 내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필요 칼로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초 대사량이 1728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되나요? 활동 대사량 해야 됩니다. 활동 대사량은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보통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활동은 위에 가면 0.4배 하라 그랬죠. 0.4배 기초대사량 곱하기 0.4를 하시면 69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체 피로 칼로리가 우리가 몇이 되나요?
2419.2가 됩니다. 여기에서 0.2% 곱하기 0.2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냐면 483.84가 나오게 됩니다. 500 이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적은 양이기 때문에 483 이하라고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겠죠? 485, 6 하면 어때요? 더 많이 섭취하는 거니까 500보다는 낮지만 어때요? 우리가 필요하는 것보다는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아닌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곱하고 더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만 알아두신다면 이 내용만 글을 통해서 쭉 정리할 수 있다면 어디 순서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되는지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네요. 자, 보시면요. 자, 근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평생 소득 이론에 따르면 우리 소득과 소비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나 봅니다. 가계는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평생 동안의 소득을 계산하여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각 기간의 소비를 배분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평생 소득이란 평생 동안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이는 근로소득과 같은 인적 자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과 같은 비인적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했네요. 인적 자산과 포함되는 게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 보면요. 다음은요. 평생소득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식입니다. 기억은 어떤 개인이 죽을 때까지 벌어들이는 소득인 평생소득을 보여줍니다. 평생소득은요. 비인적 자산이 무엇이었죠? 금융과 실물자산 더하기 은퇴 나이에서 현재 나이를 빼고 이를 근로소득을 곱한 것과 더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니은은요. 평생소득을 남은 생애 기간으로 나눈 값으로 연간 평균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남은 생애 기간은 사망 나이에서 현재 나이를 뺀 기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나와 있네요. 자, 니은의 양변을 현재의 근로소득으로 나누면 평균 소비 성향이 되는데 이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즉 월급이 오르면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지만 장기 평균 소비 성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근로소득은요.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단기간에 상승하지만 비인적 자산들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상승하는 만큼 단기간에 상승하지 않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과 비인적 자산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므로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비 성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 외에 주식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도 평생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적 자산과 비인적 자산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평생 소득은 근로소득의 은퇴 시점까지 기간을 곱한 값에 비인적 자산 합한 겁니까? 맞습니다. 기억을 해석해 놓은 것이네요. 소비는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인적 자산의 규모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만약에 증가된다면 즉 오래 살게 된다면 그리고 정년 또한 증가한다면 평생 소득도 증가할까요? 네, 맞습니다. 은퇴 나이가 미뤄지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근로소득도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평생 소득도 증가한다라는 거 기억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봉 상승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평생 동안 평균 소비 성향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단기간 소비 성향은 감소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어때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가장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리하고요. 우리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역시 추론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보시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비행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영국과 프랑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내용 안에서 이 주어진 글 안에서 포인트를 또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글을 시작할 때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미국의 비행기 산업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무엇이 비행기. 여기에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 산업이 성장하자, 미국의 성장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를 함께 개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네요. 무엇을? 콩코드 여객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부루마블 할 때 꼭 콩코드 여객기가 나오죠. 콩코드를 함께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의 지원을 받으며 탄생한 콩코드는 일반 비행기보다 2배 빠른 막 2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평균 8시간 걸리는 파리하고 뉴욕 거리를요. 파리하고 뉴욕 구간을요. 8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주파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는 거 그러나 시간은 단축이 됐으나 그러나 여기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콩코드의 낮은 수익성이 문제가 되었다. 콩코드는 일반 비행기에 비해 많은 연료가 필요했고요. 몸체가 좁고 길어서 좌석 수도 적었다라고 합니다. 일반 비행기에 300명 정도 태울 수 있었다면 콩코드는 100명밖에 태울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300에서 100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3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연료 소비량은 많은데 태울 수 있는 승객이 적으니 당연히 항공권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었고요. 좁은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일반 항공권의 퍼스트 클래스보다 3배 이상 비쌌고 이코노미석 가격의 15배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게다가 2000년 7월 파리발 뉴욕행 콩코드가 폭발하면서 100여 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면서 큰 위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돈도 비싼데 자리는 좁고 시간은 물론 단축되지만 이렇게 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수많은 고위층과 부자들이 한나란 씨의 유명을 달리함으로써 세계 언론에 관심이 쏠렸고 콩코드의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창했다. 이후 어렵게 운항을 재개했지만 승객 수는 좀처럼 늘지 않았고 결국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한 영국과 프랑스 항공사는 27년 만에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개발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 후라고 되어 있죠. 미국의 비행기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계대전 후라고 했죠. 일반 비행기가 파리 뉴욕 구간을 한 번 왕복하는 동안 콩코드는 4번 왕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8시간, 3시간이기 때문에 4번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2번 하면 6시간이고 2번 반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4번은 아니고요. 콩코드의 탑승객 수가 늘어날수록 많은 연료가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탑승객 수와 연료에 대한 상관관계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콩코드는 일반 여객기보다 연료를 많이 쓰고요. 탑승객 수는요 300명에서 100명까지로 줄어든다라는 내용만 있지 탑승객 수가 많을수록 연료가 많이 필요한다라는 관련성은 이 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빠른 비행 속도가 콩코드의 폭발 원인이 되었군이라고 됐는데요. 빠른 비행 속도와 폭발의 원인과의 상관관계 역시 또한 이 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니고요. 콩코드는 주로 돈이 많은 고위층이나 시간이 부족한 부유층이 이용했겠군이라고 했는데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나요? 맞습니다. 마지막에서 3번째 좀 보면요. 수많은 고위층과 부자들이 한나란 씨의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 이 비행기에는
고위층과 부자들이 많이 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SKCT 7일 특강 첫 번째 1일차 2019 하반기 최신 기출 문제 네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 모두 추론 문제였습니다. 추론 문제 도형이 나왔을 때, 공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공식이라던가 도형이라던가 통계 자료가 나왔을 때 이것을 뜯어서 분석해서 원리를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글을 읽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도형을 혹은 이 도형이나 공식을 통해 도출이 가능한지 정도만 정리할 수 있는 정도만을 언어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칼로리 계산하는 거는 어떠한 순서대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 공간이 필요한 이유와 이 공간 A3까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글을 통해서 보기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은요. 맞다 틀리다 일치불일치 문제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라는 것이 아니라 윗글을 통해서만 이 내용이 가능한지 그 내용만 검사해 주시면 됩니다. 맞는지 아닌지 하고는 약간 결을 달리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추론한다라는 문제들은 앞으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어때요? 2019 하반기 풀었으니까 우리 이제 상반기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죠? 상반기 문제도 가지고 오도록 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